레이먼드 루비컴을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그게 자네들의 문제야. 어? 검색 요정입니다. 레이먼드 루비컴은 현대 광고의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Advertising Statesman입니다. Statesman 하면 사전적으로는 정치가를 뜻하는데요. 엄청난 영향을 후대에 미친 거장, 리더 중의 리더,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비컴이 남긴 업적과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은 그를 현대 광고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아니, 그럼 오길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비컴은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인연이 있습니다. 루비컴은 제가 잠시 살던 브루클린 출신이고요. 그가 설립한 회사 Y&R 본사는 제가 다니던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Y&R 코리아는 제가 창업 전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있는 바로 그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무엇보다 제가 현장 광고를 처음으로 경험한 곳이 Y&R 뉴욕입니다. 루비컴은 오길비나 사치, 레오버넷 등에 비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Y&R 코리아가 DYNR이라는 이름의 합자 회사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국내에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Y&R이라는 회사와 레이먼드 루비컴이 광고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레이먼드 루비컴은 1892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들은 전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루비컴 역시 8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15살에는 학교를 완전히 떠납니다. 루비컴은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루비컴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하나는 글쓰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입세의 작가 오헨리를 동경하며 작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18살에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한 루비컴은 마침내 필라델피아에서 신문 기자라는 직업을 얻게 됩니다. 신문 기자로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글쓰기를 계속했고 유명 작가에게 잠재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루비컴이 결혼할 때가 되자 조금 더 나은 보수의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원이 됩니다. 꽤 일을 잘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루비컴 본인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중 광고라는 산업을 알게 됩니다. 아, 글을 쓰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916년 루비컴은 직접 쓴 카피 몇 개를 들고 F. 월리스 암스트롱 컴퍼니라는 광고회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계속 로비에서 기다리기만 할 뿐 사장을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9일째 되는 날, 잔뜩 화가 난 루비컴은 당장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겠다라는 편지를 사장에게 남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사장 암스트롱은 루비컴을 불러 자네 카피는 별 볼 일 없지만 편지는 꽤 쓸만하군 이라는 말을 합니다. 루비컴이 드디어 광고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과의 궁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암스트롱은 카피라이터를 광고의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직원들을 매우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루비컴은 동료들과 함께 광고에 대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가 주로 연구했던 광고가 J. 월터 톰슨의 광고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 JWT입니다. 1919년 루비컴은 메이저 광고 회사인 N.W. Iyer & Son으로 이직합니다. 루비컴이 신문 기자를 할 때 주급이 $12, 암스트롱에서 $20였는데요. Iyer & Son에서 그의 주급은 $125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루비컴은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칩니다. 이때 만든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광고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루비컴은 암스트롱에서 함께 일하며 마음이 잘 맞았던 AE, 존 오어 영을 아이어 앤 선으로 부릅니다. 둘은 업무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깝게 지내는데요.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루 만에 급여가 2배가 오를 정도로 잘 나가던 루비컴은 1923년 영과 함께 자신만의 에이전시를 만듭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광고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영앤루비컴, Y&R의 탄생입니다. 당시 광고계는 규모의 확장에만 집중할 뿐 질적으로는 정체된 시기였습니다. 더 큰 광고, 더 많은 광고물, 더 높은 점유율이 캠페인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루비컴은 단순히 광고의 양이 아니라 메시지와 메시지의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바잉, 즉 광고를 내보내는 지면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오길비는 자신의 에이전시 Y&R을
본격적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로 만듭니다. 지금이야 많은 광고 지망생들이 크리에이티브에 이끌려 처음 광고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크리에이티브가 광고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비컴의 크리에이티브가 특별한 것은 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루비컴은 소비자 조사를 크리에이티브에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는 갤럽, 오길비 때 다뤘던 그 갤럽이 맞습니다. 갤럽을 거액의 스카우트해서 소비자 및 미디어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화 샘플링과 청중 대상의 광고 시연을 통해 광고를 기획하고 성과를 가늠하는 방법이 루비컴에 의해 개발됩니다. 사실에 기반한 아이디어, 그것이 루비컴의 신념이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이해 위에 서 있는 강렬한 크리에이티브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광고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광고는 하나의 비주얼과 하나의 카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때 루비컴은 새로운 형식을 창조합니다. 시퀀스 픽처 카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루비컴은 광고인으로서뿐 아니라 그 인물 자체로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호인이자 팔방미인이었고 동시에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리더였습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그리고 품격 있는 광고인으로서 그는 소위 양아치 광고주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루비컴과 아메리칸 토바코의 대표 조지 워싱턴 힐의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당시 YNR은 아메리칸 토바코의 8말 담배의 광고 대행을 맡고 있었는데요. 성공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힐은 대행사를 매우 괴롭혔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광고계의 탑에 올라있던 루비컴에게 2주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올 것을 요구했고요. 루비컴에게 좋은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은 광고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루비컴에게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힐은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팀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3번이나 그 요구를 들어준 루비컴은 4번째에 이르러 힐에게 대행 중단을 선언합니다. 당시 돈으로 무려 300만 달러의 딜을 포기한 것입니다. 좋은 광고 크리에이티브란 무엇일까요? 미적으로 뛰어난, 스타일이 강한, 트렌디한, AE가 예술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CD와 싸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실 거면 파인아트 하시고요. 우리는 남의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그저 기발한 아이디어를 던지는 것이 광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비컴을 단순히 천재 카피라이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름다운 그림과 눈에 띄는 사진을 생각하기 전에 과연 소비자들은 그것들을 찾고 있는 것인지 데이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운 20년 동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는 1% 미만의 천재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그 정보의 토대 위에 쌓여진 정보의 재조합으로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결정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